제 지인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올해 72살이신데요. 15년 동안 혈압약을 드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혈압약을 챙기는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거 안 드시면 큰일 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1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기억이 자꾸 흐려지시는 거예요. 손주 이름을 자꾸 헷갈리시고 어제 뭘 드셨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세요.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급기야 치매 검사를 받으셨더니 인지 기능이 또래보다 훨씬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 제 지인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가 치매 초기 판정을 받았는데 혹시 혈압약이랑 관련 있는 거 아닐까요? 하고요. 오늘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꼭 끝까지 봐주세요. 드시지 않으시더라도 주변 가족이 드시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함께 보여드리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저는 기능의학을 전공하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기능의학이란 병의 증상을 일시적으로 없애는 게 아니라 왜 이 증상이 생겼는지 근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의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혈압약을 드시는 환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정말 이 약이 필요한 걸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크게 4부분입니다. 첫째, 고혈압 진단 기준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충격적인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 오르는 게 왜 자연스러운 일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를 지키고 있는 증거예요. 셋째, 혈압약을 오래 드실 때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매와의 관계도 포함해서요. 넷째, 약 없이도 혈압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이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요. 먼저 고혈압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료실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혈압이 좀 높네요. 약을 드셔야겠어요. 이 말을 들으시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이 철렁하시고 이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건가 싶은 걱정이 드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이미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약을 먹으면 기운이 없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안 먹으면 큰일 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의사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고혈압 진단 기준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 들으시면 아마 이럴 수가 하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고혈압이라는 진단 기준이 불과 수십 년 사이에 엄청나게 바뀌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이게 참 저도 처음 이 사실을 공부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의과대학에 다니던 약 30여 년 전만 해도요. 고혈압의 진단 기준이 수축기 혈압백 60 이상, 이완기 혈압백 이상이었습니다. 160에 100이 넘어야 고혈압이에요. 그 이하는 좀 지켜보면서 관리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선배 세대, 더 옛날에 의학을 공부하셨던 선생님들 시절에는요. 수축기 혈압 180을 기준으로 잡았던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자기 나이 더하기 90이 적정 혈압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70세이시면 70 더하기 90, 즉 160 정도가 정상 혈압이라고 배웠던 때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기준이 어느 순간부터 계속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60에 100이었다가 150에 90이 됐다가 140에 90이 됐다가 지금은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130에 90을 넘으면 고혈압 전 단계라고 합니다. 수축기 혈압 130부터 이미 주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기준이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고혈압 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 자료를 보면 2002년부터 2020년 사이에 고혈압으로 치료받는 환자 수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국민들의 생활 습관이 그렇게 크게 나빠질 이유가 없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진단 기준이 계속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연구 데이터가 있습니다. 고혈압 진단 지침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약 250만 명이 치료 대상이었던 게 기준을 계속 낮추면서 결국 약 700만 명까지 증가했어요. 무려 10배가 넘게 늘어난 거예요. 기준을 바꾼 것만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환자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진단 기준이 계속 낮아졌을까요?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까요? 이건 제가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약 하나를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으면 그 연간 매출이 수조 원을 넘습니다. 단 하나의 약에서 나오는 매출이 그 정도예요. 치료 대상 인구가 10배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약의 판매량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제가 이게 무조건 나쁘다거나 음모론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진단 기준을 결정하는 과정에 어떤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는지 우리가 조금은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진단 기준의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핵심을 기억해 주세요. 수축기 혈압 180에서 시작해서 160, 150, 140 그리고 지금은 130까지 계속 내려왔습니다. 이 짧은 수십 년 사이의 기준이 이렇게 많이 바뀐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 높아지는 게 왜 자연스러운 일인지 설명드릴 차례예요. 이걸 이해하시면 혈압이 높다는 말을 들어도 지나치게 겁먹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택배 배달이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저녁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받는 게 당연한 세상이잖아요. 그 빠른 배달을 가능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전국에 잘 닦인 도로입니다. 도로가 잘 뚫려 있어야 빠르게 배달이 되죠. 저는 혈관을 설명할 때 이 비유를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도로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 있는 도로예요. 그리고 우리 몸을 이루는 60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는 전국에 있는 집입니다. 집에서 주문을 합니다. 나 산소 좀 갖다 줘. 나 영양소 좀 갖다 줘. 나 여기 쌓인 노폐물 좀 가져가 줘. 그러면 배달 차량, 즉 혈액이 그것을 싣고 도로, 즉 혈관을 통해서 배달해 줍니다. 그리고 집에서 나온 쓰레기, 즉 노폐물을 수거해 가기도 하고요. 이 배달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집, 즉 세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5살의 건강한 심장이 120에 80의 압력으로 혈액을 밀어냈을 때 그 피가 온몸을 한 바퀴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약 1분이 채 안 걸립니다. 아주 효율적이죠. 근데 이제 나이가 70이 됐어요. 그동안 살면서 혈관이 조금씩 경화됩니다.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 피가 흐르기가 힘들어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120에 80의 압력으로 밀어내면 온몸을 한 바퀴 도는데 1분 50초, 2분이 걸릴 수 있어요. 2배 가까이 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가 제때 공급되지 않습니다. 노폐물이 제때 빠져나가지 못하죠. 세포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몸은 굉장히 정교하게 스스로를 조절합니다. 아, 피가 잘 안 도네. 그럼 압력을 올려야겠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살리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어 반응입니다. 수도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집에 수도관이 있잖아요. 새 수도관은 안이 깨끗해서 물이 잘 통합니다. 근데 오래된 수도관은 안에 물때가 끼고 녹이 슬어서 관이 좁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물이 제대로 나올까요? 수압을 높여야죠. 수압을 높이면 좁아진 관 사이로도 물이 잘 나옵니다. 우리 몸의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 우리 몸이 알아서 압력을 올려줍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혈압이 조금 높아지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동맥 경화도 검사를 해보시면요. 20대의 동맥 경화도와 70대의 동맥 경화도는 당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의학에서도 이를 나이에 따른 정상 범위 안에서 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어느 정도 경화되는 건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근데 혈압만큼은 70대도 20대와 똑같은 기준인 120에 80을 정상으로 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걸까요? 70대 분들의 혈관 상태가 20대와 같을 수는 없잖아요. 혈관이 어느 정도 경화된 분들이 혈압이 조금 높은 건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혈압이 높아도 그냥 놔두면 되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잠깐만요. 이걸 제대로 설명드려야겠어요. 모든 혈압 상승이 다 문제 없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극도로 높은 혈압, 예를 들어 수축기가 220을 넘거나 240 이상 올라가는 경우는 분명히 위험합니다. 이런 경우는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해요. 또 고혈압으로 인해 신장이 손상되고 있는 케이스는 혈압을 낮춰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의문을 갖는 건 수축기 혈압이 140에서 160 사이인 분들에게 생활습관 교정을 먼저 시도해보지도 않고 바로 약부터 처방하는 경향입니다. 이 정도 혈압은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고혈압 진단 기준이 너무 빠르게 낮아졌다는 것, 그리고 나이 들면서 혈압이 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보상 반응이라는 것이었어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혈압약이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왜 혈압과 뇌졸중의 관계가 생각보다 복잡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뇌졸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혈압약을 먹으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뇌졸중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뇌출혈입니다. 혈관이 터져서 피가 뇌 안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뇌경색입니다. 혈관이 막혀서 뇌에 피가 안 가는 거예요. 반대 개념이죠. 자,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질병관리청 뇌졸중 통계를 보면 뇌졸중 전체에서 뇌경색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83%입니다. 반면 뇌출혈은 17%예요. 뇌졸중 환자 10명 중 거의 8명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입니다.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이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혈압약은 혈압을 낮춥니다. 혈압이 낮아지면 혈관 안에 흐르는 피의 압력이 약해집니다. 피가 흐르는 힘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미 좁아져 있거나 막히려는 혈관에서 피가 더 안 흐릅니다. 즉, 혈압을 낮추는 약을 드시면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의 위험은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뇌출혈은 줄어들 수 있지만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뇌경색은 악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혈압이 낮아지면 막히려는 혈관에서 피가 더 안 통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혈압약을 드시는데 정작 더 흔한 형태인 뇌경색은 오히려 더 주의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렇다면 혈압약을 오래 드시면 우리 뇌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요? 뇌는 우리 몸에서 혈액 공급이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전체 신장 박출량의 약 13에서 15%가 뇌로 가요. 그 작은 뇌에 그만큼 많은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의 세포는 산소가 부족하면 단 몇 분 만에 손상이 시작되는 아주 예민한 세포들이거든요. 혈압약으로 혈압을 낮추면 뇌로 가는 혈액의 압력이 줄어듭니다. 혈액량도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뇌세포가 서서히 손상됩니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15년 동안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빠지고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제 지인의 아버지 이야기 기억하시죠? 15년간 혈압약을 드신 후 치매 초기 판정을 받으셨잖아요.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실제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 항상 기운이 없고 피곤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단순히 약의 부작용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혈압이 낮아지면서 온몸의 혈액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피가 덜 도니까 기운이 없는 거예요. 또 혈압약 중에 이뇨제 계열이 있습니다. 소변을 자주 보게 해서 혈액량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혈압을 낮추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중요한 전해질인 칼륨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심장 박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전신이 무기력하신 분들 중에 이뇨제 계열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다른 계열인 베타 차단제는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해서 혈압을 낮추는데요. 이 약을 오래 드시면 전반적인 활동성이 떨어지고 우울증이 생길 위험도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혈압약을 무조건 끊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혈압약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분명한 부작용과 한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3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고혈압 진단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졌다는 것, 나이 들면서 혈압이 오르는 건 자연스럽다는 것, 혈압약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것이었죠.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시는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 말고 어떻게 혈압을 관리해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합니다. 지금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절대로 갑자기 혼자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반동성 혈압 상승이 올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들을 실천하시면서 담당 의사와 상담하셔서 천천히 조절해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혈압을 자연스럽게 관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밥을 드실 때 어떤 순서로 드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숟가락으로 밥부터 드시거나 국물부터 드시죠. 사실 이 순서가 혈압에 생각보다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를 보면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혈당과 혈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밥, 빵, 면 같은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치솟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돼요.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나트륨을 몸 안에 가두는 역할도 합니다. 나트륨이 몸에 쌓이면 혈압이 올라가요. 그러면 식사 순서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식사 시작 전에 물 1컵을 드세요. 배를 조금 채워서 과식을 막고 소화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둘째, 채소 반찬을 먼저 드세요. 나물이든 쌈이든 김치든 채소가 들어간 음식을 먼저 드시면 식이섬유가 뱃속에서 그물망 역할을 해서 이후에 드시는 음식의 혈당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셋째, 단백질을 드세요. 두부, 생선, 계란, 된장 같은 것들이요. 넷째,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밥을 나중에 드시면 같은 양을 드셔도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 순서만 바꾸셔도 식후 혈당 급등을 막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혈압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 드시던 음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순서만 바꾸는 거예요. 오늘 점심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나트륨 줄이기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참 짠 음식 문화가 있죠. 김치, 젓갈, 간장, 된장 이런 것들이 다 좀 짜잖아요.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면 혈액 안에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고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몸이 수분을 더 끌어당겨서 혈액량이 늘어납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면 혈압이 올라가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장량인 20mg의 약 1.7배 수준입니다. 하루 권장량의 거의 2배를 먹고 있는 거예요. 당장 모든 짠 음식을 끊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찌개나 국을 드실 때 국물을 절반만 드세요. 건더기는 다 드셔도 됩니다. 국물만 절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국물 한 그릇에는 나트륨이 약 700mg에서 10mg까지 들어있어요. 이걸 절반으로 줄이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요리할 때 소금 대신 들깨, 깨소금, 식초를 활용해 보세요. 신맛과 고소한 맛이 짠맛을 어느 정도 대체해 줄 수 있어요. 집에 있는 것들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복식 호흡입니다. 이걸 처음 들으시면 그게 혈압에 무슨 도움이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복식 호흡을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에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 신경은 우리가 쉬고 안정될 때 작동하는 신경이에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혈관이 이완되고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로 4초 동안 배가 나올 정도로 깊이 숨을 들이마세요. 그 다음 2초 동안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이것을 하루에 2번 각각 5분씩 해주세요. 기상 직후 5분, 그리고 자기 직전에 5분. 비용은 0원이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어요. 침대에 누워서 하셔도 됩니다. 이게 매일 꾸준히 쌓이면 분명히 변화가 나타납니다. 네 번째 방법은 발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운동은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래서 드리는 방법입니다. 이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 합니다. 앉으신 채로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붙이고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것을 반복하세요. 발가락은 바닥에 붙인 채로요. 이게 종아리 근육을 자극합니다. 종아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종아리는 흔히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다리 아래에 있는 혈액을 위로 올려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거든요.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 다리에 고여있던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갑니다.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심장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혈압이 안정됩니다. 발 뒤꿈치 들기를 식후 20 내지 30분에 5분씩 해주세요. 식후에 하는 이유는 그 시간에 혈당이 오르기 때문이에요. 그 타이밍에 근육을 쓰면 혈당과 혈압 모두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창밖 바라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중에 혈압은 낮아집니다. 이것을 야간 혈압 강화라고 하는데요. 정상적으로는 잘 때 혈압이 낮에 비해 10 내지 15% 낮아져야 해요. 이게 안 되면, 즉 잠을 자도 혈압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으면 심혈관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혈관 내피세포를 수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혈관이 낮 동안 받은 손상을 밤에 수리하는 거예요. 수면이 부족하면 이 수리 작업이 불완전해집니다. 혈관 노화가 빨라지는 거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3가지만 드릴게요. 첫째, 자기 시간. 전부터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스마트폰 화면의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둘째,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매일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주무시고 일어나시는 게 좋아요. 셋째,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5분 정도 담그세요. 족욕이에요. 발을 따뜻하게 하면 말초 혈관이 확장되면서 열이 발산되고 신부체온이 살짝 내려가는데 이 신부체온 하강이 수면을 유도하는 신호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식사 순서 바꾸기, 나트륨 줄이기, 복식 호흡, 발 뒤꿈치 들기, 충분한 수면 다 기억하시죠? 하나하나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번에는 혈압에 특히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집 근처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3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첫째, 칼륨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트륨의 천적이에요. 혈압을 낮추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가 정말 좋습니다. 고구마도 굉장히 좋고요. 바나나, 감자, 토마토도 칼륨이 풍부해요. 이 중에서 가장 쉽게 드실 수 있는 건 고구마 아닐까요? 쪄 드시거나 구워 드시거나 어떻게 드셔도 좋아요. 하루에 고구마 1개만 드셔도 칼륨 섭취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마그네슘은 혈관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혈관이 이완되면 혈압이 내려가죠.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에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두부도 마그네슘이 많고요. 현미, 귀리 같은 통곡물도 좋습니다. 검은 콩도 추천드려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 늘 드시던 음식들이죠. 전통 식단에 답이 있어요. 굳이 비싼 수입 건강식품 사실 필요 없습니다. 재래시장에 가시면 다 있어요. 셋째,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청어 같은 등 푸른 생선에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 내피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중 중성지방도 낮춰주고요. 일주일에 2-3번 드시면 충분합니다. 고등어 한 토막이면 되는데 가격도 저렴하죠. 굽거나 조리거나 어떻게 드셔도 다 좋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혈압을 높이는 음식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효과가 반감돼요. 혈압을 높이는 첫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라면, 통조림, 햄, 소시지, 과자 이런 것들에는 나트륨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라면 한 봉지에 나트륨이 약 1, 800mg에서 20mg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이 20mg인데 라면 한 봉지만 드셔도 하루 권장량이 꽉 찹니다. 혈압을 높이는 두 번째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적당한 음주가 심장에 좋다는 말이 있지만 이것도 사실 논란이 많은 이야기예요. 과음은 분명히 혈압을 높입니다. 특히 하루에 소주 반병 이상 드시는 분들 혈압 관리가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혈압을 높이는 세 번째는 카페인 과다 섭취입니다. 커피를 하루에 서너 잔 이상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일시적으로 혈압을 높입니다. 커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과도한 섭취가 문제입니다. 자, 이제 스트레스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스트레스와 혈압이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혈관이 수축됩니다. 혈압이 올라가죠. 이건 위험한 상황에서 빠르게 도망가거나 싸울 수 있도록 몸을 준비시키는 반응인데요. 잠깐은 괜찮아요. 하지만 이런 스트레스 반응이 만성적으로 계속되면 혈압도 만성적으로 높아집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시는 분들이 혈압도 높은 경우가 많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화가 나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일상적인 산책입니다.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바깥 공기 마시러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하루에 20분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걸으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뇌에서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이게 자연적인 기분 개선 호르몬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지면서 혈압도 안정됩니다. 그리고 걷는 동안 햇볕을 받으면 비타민 D도 합성되는데 비타민 D는 혈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석이조예요. 또 하나, 혼자 계시거나 고립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혈압이 높아질 위험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서 혈관 건강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결국 혈압 관리의 핵심은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혈관이 유연하면 심장이 혈액을 밀어낼 때 혈관 자체가 탄력적으로 늘어났다가 줄어들면서 압력을 흡수합니다. 그러면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반대로 혈관이 딱딱하면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압력을 흡수받지 못하니까 혈압이 높아집니다.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습관들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침 기상 후 물 1컵 마시기입니다. 자는 동안 8시간 동안 수분을 보충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혈액이 상대적으로 끈적하고 진해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바로 활동하면 혈관에 부담이 됩니다.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1컵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고 순환이 좋아집니다.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아침 이른 시간에 많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이유와 관련이 있어요.
기상 후 물 1컵.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금연입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끊으세요. 담배 연기에 포함된 수백 가지 독소들이 혈관 내피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혈관 내피가 손상되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혈압약을 드시면서 담배를 피우시는 거는 한쪽에서 불을 끄면서 다른 쪽에서 불을 지르는 거예요. 세 번째는 표준 체중 유지입니다. 체중이 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건 굉장히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체중이 1kg 늘어나면 혈압이 약 1 정도 올라간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반대로 체중을 줄이면 혈압도 같이 내려갑니다. 다이어트를 거창하게 시작하실 필요 없어요. 식사 순서를 바꾸고 과식을 줄이고 걷기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조절됩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들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시면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를 정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기상 후 물 한 잔, 식사 순서 바꾸기. 이 두 가지만 오늘 시작하세요. 다른 건 천천히 하나씩 추가해 나가시면 됩니다. 한 달 안에 추가하세요. 발 뒤꿈치, 들기, 복식, 호흡. 3달 안에 추가하세요. 등 푸른 생선 일주일 2-3번, 국물 절반 20분 산책.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시면 부담스럽지 않게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드려야겠습니다. 언제 혈압약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혈압약에 대해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렇다고 모든 혈압약이 필요 없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약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수축기 혈압이 220 이상으로 극도로 높게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뇌출혈 위험이 실제로 높아지기 때문에 즉각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고혈압으로 인해 신장이 손상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혈압이 높아서 신장에 미세혈관이 손상되면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혈압을 낮추는 것이 맞아요. 세 번째, 다른 심각한 심혈관 질환이 동반된 경우입니다. 심부전, 심한 관상동맥 질환, 최근에 심근경색을 경험하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 외의 경우 특히 수축기 혈압이 140에서 180 사이인 분들은 먼저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시도를 진지하게 해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 정도 생활 습관을 열심히 바꿔보신 후에도 혈압이 안 내려간다면 그때 약을 고려하는 게 순서가 맞아요.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생활 습관을 열심히 바꾸셔서 혈압약을 줄이거나 끊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시도도 안 해보고 바로 약부터 드시는 건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스스로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우리 몸은 정말 정교하게 스스로를 조절합니다.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최종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고혈압 진단 기준이 수십 년 사이에 180에서 130까지 계속 내려왔습니다. 기준이 낮아지면서 환자 수가 크게 늘었어요. 둘째,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건 혈관 경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보상 반응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를 살리려는 거예요. 셋째, 뇌졸중의 83%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입니다. 혈압을 낮추면 뇌경색 위험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어요. 넷째, 혈압약을 오래 드시면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어인지 기능 저하와 만성 피로가 생길 수 있어요. 치매 위험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약 없이 혈압을 관리하는 핵심 방법은 식사 순서 바꾸기, 나트륨 줄이기, 복식 호흡, 발 뒤꿈치 들기, 충분한 수면, 아침 물 한 잔, 20분 산책, 등 푸른 생선과 고구마 같은 음식입니다. 모두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어요.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여섯째, 수축기 혈압 220 이상이거나 신장 손상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면서 천천히 조절하세요. 절대 혼자서 갑자기 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본인 건강을 뒤로 미뤄왔습니다. 밥심으로 일하고 아프면 참고 내 건강은 나중에 챙기겠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려면 지금부터 우리 몸을 챙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딱 한 가지만 오늘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물 한 컵부터, 그게 시작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쌓여서 큰 건강을 만듭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요. 혈압약을 드시는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끝내려다가 생각해보니 꼭 더 말씀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이런 의문이 남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병원 가서 혈압 재면 왜 항상 높게 나오는 걸까요? 집에서 재면 정상인데 병원만 가면 높아져요. 하시는 분들이요. 이게 참 의학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이걸 백의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하얀 가운, 즉 의사의 흰 가운을 보면 긴장해서 혈압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어요. 사실 병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많은 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오늘 혈압이 높게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자체가 긴장을 불러오고, 긴장은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고, 아드레날린은 혈압을 올립니다. 그래서 집에서 쉬면서 잴 때는 정상인데 병원에서 재면 높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혈압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는 정상 혈압인데 약을 드시는 셈이에요. 그러면 혈압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저혈압 증상이 나타나고 어지럽고 일어설 때 눈앞이 깜깜해지는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집에서도 혈압을 재보시라는 거예요. 같은 시간대에 최소 3일 이상 안정된 상태에서 재보세요. 집에서 혈압이 병원에서 땜 것과 많이 다르다면 담당 선생님께 꼭 그 수치를 보여드리세요. 집에서 혈압을 제대로 재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측정 30분 전에는 커피, 담배, 음주를 삼가세요. 둘째, 5분 이상 조용히 앉아서 안정을 취하신 후 재세요. 셋째,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팔을 심장 높이에 올려놓으세요. 넷째, 같은 팔에서 같은 자세로 하루에 아침, 저녁 2번 재세요. 다섯째, 연속으로 2번 재서 평균을 내세요. 이렇게 재신 수치를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기록해 두시면 자신의 혈압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 기록을 가지고 병원에 가시면 훨씬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아침 혈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침 혈압이 왜 중요하냐고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이 시간대에 혈압이 높아지는 게 위험과 연관이 있거든요. 수면 중에는 혈압이 내려가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걸 모닝서지 아침 혈압 급등이라고 해요. 이 아침 혈압 급등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실 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잠깐 옆으로 돌아 누웠다가 천천히 일어나세요.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바뀌면서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혈압이 너무 높게 치솟을 수 있어요. 둘째,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말씀드린 대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드세요. 셋째, 아침 식사를 너무 빨리 드시지 마세요. 일어나시고 20 내지 30분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넷째, 아침에 갑자기 격렬한 운동은 피하세요. 아침에 혈압이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면 혈압이 더 높아집니다. 아침 운동을 하신다면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걷기 정도가 좋아요. 이제 혈압과 신장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와 같습니다.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신장이 이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혈류량이 필요합니다. 혈압이 너무 낮아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요. 신장이 혈류 부족을 감지하면 레닌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서 혈압을 다시 높이려고 합니다. 이게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이에요. 즉, 신장은 혈압을 올리는 방향으로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혈압약 중에 이 시스템을 차단하는 약들이 있는데 이 약을 드시면 신장이 혈압을 올리는 신호가 차단됩니다. 혈압이 낮아지죠. 하지만 동시에 신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려고 하는 반응도 같이 차단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폐경 후 여성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성분들 중에서 폐경 이후에 갑자기 혈압이 올라갔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에스트로겐이 있을 때는 혈관이 더 유연하게 유지되고 혈압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폐경이 되면서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이 보호 효과가 사라집니다. 혈관이 더 빠르게 경화되고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폐경 전에는 같은 나이의 남성보다 혈압이 낮았던 분들이 폐경 후에는 남성과 비슷한 수준이 되거나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폐경 후 여성분들이 특히 신경 쓰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째, 콩 음식을 자주 드세요. 두부, 된장, 콩나물, 청국장.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폐경 후 호르몬 감소로 인한 혈관 보호 효과 감소를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어요. 둘째, 칼슘 섭취를 늘리세요. 폐경 후에는 골다공증 위험도 높아지는데 칼슘이 이를 도울 수 있어요. 두유, 멸치, 미역 같은 것들이 좋아요. 셋째, 무엇보다 걷기가 중요합니다. 폐경 후 여성분들에게 걷기 운동이 혈압과 골밀도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아요. 자, 이번에는 수면 무호흡증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 코를 많이 고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면 자다가 숨이 샜는다고 주변에서 말하는 분들이요. 이게 단순히 코 고는 것 이상의 문제일 수 있어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자는 동안 산소 포화도가 떨어집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우리 몸이 혈압을 올려서라도 산소를 공급하려고 해요.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아무리 생활 습관을 바꿔도 혈압이 잘 안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수면 무호흡증의 증상을 확인해 보세요. 밤에 코를 많이 곤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세요? 자다가 숨이 떴었다가 헉 하고 다시 쉰다는 얘기를 들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개운하지 않으세요? 낮에 자꾸 졸리지는 않으세요?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수면 클리닉이나 이비인후과에서 수면 다원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수면 무호흡증이 치료되면 혈압도 같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혈압과 관련해서 전통적으로 좋다고 알려진 것들이 실제로 어떤지도 짚어드릴게요. 마늘은 혈압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사실이에요.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마늘이 혈압을 소폭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게 확인됐어요. 우리 음식에 마늘이 많이 들어가죠. 김치, 된장찌개, 볶음 요리에 다 마늘이 들어가요. 이미 매일 드시고 있는 거예요. 굳이 마늘 보충제를 따로 사실 필요 없어요. 양파도 좋습니다. 양파 껍질에 특히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된장국에 양파 껍질을 넣어서 끓이시거나 그냥 양파를 자주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검은콩도 좋습니다. 검은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 혈관의 산화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검은콩을 물에 불렸다가 삶아서 밥에 넣어 드시거나 검은콩 두유로 드셔도 좋아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음식들이 혈관 건강을 지켜줄 수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드시던 전통 음식에 건강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게 참 대단하죠. 자, 이번에는 조금 민감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의사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혈압약을 드시다가 갑자기 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혈압약을 갑자기 끊으면 리바운드 고혈압, 즉 반동성 고혈압이 생길 수 있어요. 약을 먹으면서 혈압이 낮아지는데 몸이 적응해 있는데 갑자기 약이 없어지면 몸이 보상 반응으로 혈압을 더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약 끊기 전보다 혈압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때문에 혈압약을 줄일 때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면서 서서히 줄여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2번 드시던 걸 하루 1번으로 줄이고 그 상태에서 한 달 동안 혈압을 모니터링하면서 괜찮으면 다시 줄이는 식으로 해야 해요. 여기서 기능의학적 치료의 핵심 개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혈압약을 줄이는 것과 혈관 건강을 회복하는 것, 이 2가지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혈관이 서서히 유연해지고 피순환이 좋아지면 우리 몸이 그렇게 높은 압력을 만들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혈압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약을 줄이면 반동성 고혈압이 생길 위험도 줄어듭니다. 이게 제가 환자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치료 방향이에요. 한꺼번에 약을 끊는 게 아니라 몸을 먼저 회복시키면서 서서히 약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병원에 73세 남성분이 오셨는데요. 퇴직하신 직장인이셨어요. 수원에 사시는 분이셨는데 12년 동안 혈압약을 2가지나 드시고 계셨어요. 항상 기운이 없고 계단 올라가기가 힘들고 기억력도 예전만 못하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함께 3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식사 순서 바꾸기, 아침 물 한 잔, 주 3회 20분 산책, 매일 발 뒤꿈치 들기, 자기 전 복식호흡, 국물 절반으로 줄이기, 고등어 주 2회 드시기, 아몬드 한 줌 매일. 한 달 후에는 혈압이 약을 드실 때보다 수치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지만 기운이 확실히 좋아지셨다고 했어요. 2달 후에는 계단을 올라가는 게 한결 수월해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어졌다고 하셨어요. 3달 후에는 혈압이 평균 10 내지 15 정도 낮아졌습니다. 담당 의사와 상담해서 혈압약 1가지를 줄이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변화가 생길 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분은 혈압약 1가지만 드시고 계시고 그것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에요. 이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진지하게 바꾸면 우리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습관들을 더 알려드릴게요. 혈압 관리에 의외로 중요한 것이 충분한 햇볕입니다. 햇볕을 받으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됩니다. 비타민 D는 혈관 내피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이 고혈압이 생길 위험이 더 높다는 결과들이 있어요. 특히 한국의 겨울, 그리고 실내 활동이 많은 요즘에는 비타민 D 부족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일 20 내지 30분 정도 자외선 차단제 없이 얼굴과 팔뚝에 햇볕을 받으세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는 자외선이 강하니까 아침 일찍이나 오후 늦게 나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음악 이야기도 드릴게요. 좋아하시는 음악을 들으시는 것도 혈압에 도움이 됩니다. 음악을 들으면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며 혈압이 안정됩니다. 특히 느리고 조용한 음악이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있어요. 예전에 즐겨 들으시던 노래들, 젊었을 때 좋아하셨던 음악들을 다시 찾아서 들어보세요. 단순하지만 몸에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혈압과 체온의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추위에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혈압 관련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겨울철 혈압 관리 팁을 드릴게요. 아침에 나가실 때 목도리를 꼭 하세요. 목 부분의 혈관이 차가운 바람에 직접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합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드세요. 차가운 물보다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혈관 건강에 더 좋아요. 목욕이나 사우나를 하실 때 온도 변화가 급격하지 않게 하세요. 뜨거운 데서 갑자기 찬 데로 나오면 혈압이 급변합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혈압을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실수가 있어요. 혈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걱정을 하고, 걱정을 하면 긴장이 되고, 긴장을 하면 혈압이 더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혈압 수치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번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 재시고, 나머지 시간은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데 집중하세요. 혈압을 재면서 이번에는 또 높을까 하고 걱정하시면 재기 전부터 이미 혈압이 올라가 있어요. 혈압을 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혈압이 높아지는 건 우리 몸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반응이에요. 우리 몸의 노력을 인정하면서 그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생활 습관을 바꿔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몸은 정말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정말이에요.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우리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손주 돌보느라, 살림하느라, 일하느라, 본인 건강 챙기기가 어려우셨죠.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선택해서 오늘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뜨시면 바로 물 한 컵 드세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다음 주에 또 하나를 추가하시고요. 한 달 후, 석 달 후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세요 라고 할 때 그럼 우리는 아직 정정해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함께 건강해집시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려요. 혈압약 때문에 고민하시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보여드리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를 더 보태야 할 것 같습니다. 혈압 이야기를 하면서 빠뜨리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혈압과 콜레스테롤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과 콜레스테롤 약을 함께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관리되어야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세포막을 만드는 주요 성분이고 성호르몬을 만드는 재료이기도 하고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데도 필요해요. 뇌 구성 성분에도 콜레스테롤이 포함되어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100% 나쁜 적이라면 우리 몸이 왜 콜레스테롤을 스스로 만들까요? 간에서 매일 콜레스테롤을 생산하고 있어요. 몸에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콜레스테롤이 높은 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문제는 콜레스테롤 자체가 아니라 산화된 콜레스테롤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죽상동맥경화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면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면 됩니다. 채소, 과일, 녹차, 견과류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실제로 비타민C가 풍부한 피망, 브로콜리, 딸기를 자주 드시면 LDL의 산화를 억제할 수 있어요. 비타민 E가 풍부한 견과류나 식물성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만 보고 무조건 약을 드시기보다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식습관을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혈압과 혈당의 관계도 짚어드릴게요. 혈압이 높은 분들 중에서 혈당도 높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으면 심혈관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왜 혈압과 혈당이 함께 높아질까요?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에요.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면 혈당이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동시에 신장이 나트륨을 더 보유하게 만들고 교감신경도 자극해서 혈압을 올립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혈당과 혈압이 동시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게 혈당과 혈압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는 거예요. 흰 쌀밥 대신 현미밥, 흰 빵 대신 통곡물빵, 단, 음식, 과자, 음료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혈당을 소비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됩니다.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이 두 가지, 식이 조절과 운동, 이것만 잘하셔도 혈당과 혈압 모두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번에는 혈압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들을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는 혈압이 높을 때만 약을 먹는 것입니다. 혈압약은 꾸준히 매일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하루 먹었다 안 먹었다 하시면 혈압이 들쑥날쑥해져서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약을 드시기로 하셨다면 의사 지시대로 규칙적으로 드세요. 반대로 끊기로 하셨다면 의사와 상담하면서 제대로 끊으세요. 두 번째 실수는 혈압이 낮아졌으니 이제 약을 끊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혈압약을 드시면서 혈압이 낮아진 건 당연한 거예요. 약이 혈압을 낮추고 있는 거니까요. 약을 끊으면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본 원인이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약을 줄이거나 끊으려면 반드시 근본적인 원인, 즉 생활 습관을 먼저 바꾸고 의사와 상담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바꾸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많은 방법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다 내일부터 한꺼번에 하려고 하시면 3일을 못 가요. 습관은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오래 가요. 딱 하나만 오늘 시작하세요. 2주 후에 또 하나 추가하세요. 이렇게 하면 6개월 후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정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첫째, 고혈압 진단 기준은 수십 년 사이에 많이 낮아졌습니다. 덕분에 고혈압 환자 수가 크게 늘었어요. 이 기준이 과연 적절한가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 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보상 반응이에요. 우리 몸이 스스로를 살리려는 거예요. 셋째, 뇌졸중의 대부분은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에요. 혈압을 낮추면 이 뇌경색 위험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어요. 넷째, 혈압약을 오래 드시면 뇌 혈류가 줄어들어 인지 기능 저하와 만성 피로가 생길 수 있어요. 다섯째, 생활 습관을 제대로 바꾸면 많은 분들이 약 없이 혈압을 관리할 수 있어요. 식사 순서, 나트륨 줄이기, 복식 호흡, 발 뒤꿈치 들기, 충분한 수면, 아침물 한 잔, 산책.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하세요. 여섯째, 지금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절대 혼자 갑자기 끊지 마시고 담당 의사와 상담하면서 천천히 진행하세요. 이 6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딱 한 가지만 실천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이 행복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